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중국 반도체 희대의 먹튀 사건 22조 원 먹튀 대륙 클래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이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중국 반도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대의 먹튀 사건인데요. 그것도 제목처럼 몇억,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십조 수준으로 중국 정부까지 결국 당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 루키로 꼽히던 HSMC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일 중국 경제 매체죠. 이 제일제경은 중국 우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인 이 우한홍신, 즉 HSMC 공장 건설 현장에는 오가는 차량조차 없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도체 회사라더니 정작 공사 대금조차 못 줘 작업이 몇 달째 멈춰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말이죠. 당시 이 우한홍신이 막대한 투자 발표를 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축구장 59개 크기, 약 4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의 크기에 빼곡히 반도체, 그것도 최신 공정을 필수로 기반하는 파운드리 공정을 세우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했었어요. 하지만 이 자랑하던 축구장 59개 크기의 이 부지에는 겨우 골경만 세워진 건물 3동뿐인 것이죠. 심지어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으로 중국 경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관련 인부들의 월 급여만 거의 1년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HSMC, 즉 우한홍신은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280억 위안, 약 22조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중국 최초로 이 7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절대적으로 성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업체입니다. 당시 이를 위해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기술자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굉장히 인력 유출과 관련된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돌연 자금난에 처하자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의 이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에 결국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2017년이면 삼성전자와 TSMC가 7나노 반도체를 이제 겨우 개발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심지어 HSMC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세웠던 이 14나노 공정이 한창 삼성전자와 TSMC에서 양산이 되고 있을 시기였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실체도 없던 이 HSMC가 7나노와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혔는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HS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아예 없는 목표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는데 신생기업이 이런 기술 격차를 뛰어넘겠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웨이퍼를 이 기술 격차를 뛰어넘고 6만 장 수준으로 월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만 해봐도 사기성 발언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데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에 대한 욕심이 결국 HSMC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HSMC는 설립 초기부터 2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심지어 여기에 TSMC의 전 CEO까지 연루가 되어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인 이 장상희를 CEO로 영입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또 2018년부터 2019년 2년 연속 후난성의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 등에서 투자금 또 153억 위안, 하나로 약 2조 6,6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HSMC의 문제는 지난 1월이죠. 이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한시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 위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HSMC의 몰락이 사실상 공식화되었고, 이 우한시 정부의 보고서에는 이 HSMC의 사업 계획 그리고 환경평가 등 필수 자료가 준비되지가 않아서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죠. 아까 말씀드린 TSMC 전 CEO죠. 이 HSMC 장상희 CEO도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CEO가 돼서 회사 재무 상황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거기서 발언을 할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관련자들 다 잡혀가고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상희도 이런 점은 문제지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데요. 장상희는 현재 신변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현재 HSMC를 세운 창업자와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방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좀 더 깊게 밝혀진 바로는 이 HSMC의 지분 90%를 가진 베이징 광량란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설립 연도를 알아본 결과 HSMC와 같은 2017년 11월인데 웃기죠? 설립 연도와 월이 똑같아요. 근데 지분이 90%예요. 따져보면 사실상 이 두 회사 모두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심지어 처음 주장했던 투자금 1280억 위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14나노, 7나노를 그렇게 개발해서 월 6만 장 생산을 하겠다던 이 HSMC가 설립 3년 동안 어떻게 기술 특허 하나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상황도 있어요. 고물 설비를 심지어 ASML사의 EUV 설비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HSMC가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이라고 자랑했던 이 7나노 공정용 ASML사의 극자외선 EUV 최첨단 장비가 은행에 압류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은행에서 알고 보니 이미 수년 전에 나왔던 철진한 기기였던 것이죠. 거의 재작년부터 걱정하시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현 수준은 이런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만 봐도 중국의 생각 없는 이런 맹목적인 반도체 굴기 투자가 얼마나 허상이고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 중국의 반도체 업체의 투자 금액은 600억 위안으로 작년 한 해 투자의 2배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HSMC 사태를 겪고 난 뒤에도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기업들이 반도체 굴기 투자 보조금만 받고 파산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는 것이죠. 생돈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자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과 투자금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렇게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재정 적자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의 이런 실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거란 얘기였다. 는 중국에서 희생자가 급증하던 때다. 미국 언론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로스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 경제 수뇌부의 일치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지난 4월 미국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자리를 갖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 이전 비용을 정부가 100% 대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코로나19를 탈중국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일자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도 딱 맞는다. 이른바 코로나 리쇼링 작전이다. 그런데 이 생각, 미국 내부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26일 미국 행정부는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팩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P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이미 미국은 코로나19 전부터 중국 일자리를 빼앗아 오려고 난리였다. 관세 폭탄 세례로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어려움을 겪은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난 선례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 FP는 지난 3년간의 미중 무역 전쟁 승자는 미국이 아닌 동남아시아라고 지적한다. 수치가 그렇다. 글로벌 무역 정보업체 판즈바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대미 수출품 중 스마트폰 비중은 20%다. 지난 2015년에 비해 2배로 커졌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덕이다. 중국에서 생산하던 이들이 상당수 생산기지를 미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옮겼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행렬에 동참 중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에도 나타난다. 2018에서 2019년 사이 대중 수입 규모가 900억 달러 줄었지만 멕시코, 아시아 쪽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중국의 일자리 절반 이상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나 아시아로 흘러갔단 얘기다. 코로나19에는 상황이 더하다. 크리스 로저스 판즈바 애널리스트는 FP의 무역 전쟁은 관세 등 비용 문제였지만 코로나19는 리스크 문제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산지를 다양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생산을 몰빵하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에서 뺀 일자리가 온전히 미국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일부 일자리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중경제연대인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협박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지난달 14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공장 신설을 발표했다. 대신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는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일까? 코로나19는 대면 접촉 공포를 증폭시켰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자동화를 화두로 삼게 됐다. 과거처럼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흥하기 어렵게 된 거다. FP는 한국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주 클라스빌에 지은 새 공장에선 생산 상당 부분을 자체 산업용 로봇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이 돌아와도 미국인 4명 중 1명이 제조업에서 일하던 1970년대 위대한 미국 시절은 향수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FP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얻는 기회는 중국을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미국이 그나마 주목받은 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이어준 디지털 기술 때문이라는 거다. 코로나19로 중국의 이익을 뺏어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단견. 포스트 코로나에 펼쳐질 디지털 경제의 변화상을 대비하는 게 핵심. 이게 FP의 결론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상상력은 미국보다 중국 지도부가 한 발 앞서는 듯하다. 시진핑 주석은 내수를 기반으로 미국의 공세를 버텨낼 생각이다. 자력 갱생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신기술 선점에 나설 태세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자칫하면 양손에 두 강대국이 내민 칼끝을 쥘 수 있다. 미국처럼 힘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면 결국은 기술이 유일한 답이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한국은 화웨이와 애플이 모두 찾는 삼성전자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입 구조가 소수 시장에 편중돼 코로나19 팬데믹에 취약한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수출 시장과 공급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펴낸 코로나19 대베트남 경제의 파급 영향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이 위축되면서 베트남 수출입과 제조업은 큰 피해를 봤다. 베트남의 올해 4월 수출과 수입은 작년 4월 대비 각각 27.1%, 16.4% 감소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2011년 이후 최저치인 32.7을 기록했다. 2018년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의 비중은 198%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규모 소비 시장에 집중돼 있다. 수입도 중국, 한국 등에 편중돼 글로벌 수요와 공급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트남은 중간재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68.0%이고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무역협회 정기일 연구위원은 소수 시장에 편중된 수출입 구조와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적극 활용해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 공급망 단절에 대비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베트남 내 중간재 자금률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